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대통령 파면이 현실화하면서 이제 정치의 시간은 차기 대선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내일입니다만 조기 대선은 6월 3일 화요일 열립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모든 정치 일정이 이미 시작됐는데 각 당에서는 출마자들의 윤곽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고 이번 기회에 87 체제를 바꿀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까지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각 주자 간 견해차는 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기 대선 전국에서는 속도전이 불가피하죠. 과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 각 주자들이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뉴스9은 D-57일에 접어든 대선 전국부터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먼저 이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21대 대선 날짜를 6월 3일로 확정 공고할 계획입니다. 국무회의 심의가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중대 결정 사안인데다 대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사안도 있어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6월 3일 기준으로 후보 등록은 5월 11일에 마감되고 이튿날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해 5월 29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오늘로 본투표는 D-57일, 사전투표 기준으로는 D-52일입니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이미 여야 정당이 후보를 확정하고 각각 경제정책 구상과 저출생 대응 공약을 내세운 신년 회견을 했던 시점입니다.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변화를 함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한 정치권 인사는 1987년 직선제 개헌 후 오랫동안 한여름에 경선, 한겨울에 본선을 해오다 5월과 3월 대선을 거쳐 이번엔 정반대인 한여름 본선을 속전속결로 치르게 된 만큼 각 당의 선거 전략부터 원점에서 점검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21대 대통령은 6월 3일 대선 결과가 확정되면 이튿날 곧바로 취임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대권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명계인 김두관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만으로는 대선을 이길 수 없다면서 경선 규칙을 두고 신경전을 벌써부터 벌이고 있는데요.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에서 첫 번째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의 출사표는 개헌과 완전 국민 경선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의 모든 후보가 경쟁해 후보를 뽑자는 겁니다. 특히 결과가 예정돼 있는 선거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견제했습니다. 어대면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합니다. 바로 지난 대선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주 안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고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경선 일정 윤곽이 나오는 대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명계 주자들은 판을 흔들어 경선 흥행을 유도하자는 입장이지만 당 지도부는 오히려 변수를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등 일부 비명계 주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완전 국민 경선제 역시 현실성이 낮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또 8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당원들의 후보 선출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 투표 없이 100% 온라인으로 경선을 치르는 방식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도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비명계는 흥행이 되겠느냐며 사실상 추대 경선을 하자는 얘기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국민의힘은 상당히 빨리 대선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만에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르면 다음 주 1차적으로 후보를 추릴 계획입니다. 대권 도전에 나설 주자들도 10명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 줄줄이 출마 선언을 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파면 사흘 만에 개최한 비대위 회의에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경선 관리 같은 경우에 그 후보자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조정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호하게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두 부분을 모두 겸비하신 분이라고. 당 선관위는 오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경선 일정을 확정할 방침인데 이르면 다음 주 초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즉시 1차 경선 컷오프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의 출마 선언 예고도 잇따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내일 광화문에서 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출정식을 갖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시대 전환을 해서 다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겠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주 중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계엄을 막은 공간이라는 의미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는 9일 국회와 인천 메가더 동상 앞에서 각각 출마 선언을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도 곧 출마 선언 시기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실시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 19%, 김문수 장관 15%, 홍준표 시장 13%, 한동훈 전 대표 11%, 오세훈 시장 9%, 안철수 의원 8%로 집계됐는데 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과 지지정당 없음으로 하면 김 장관이 23%, 홍 시장 16%, 오 시장과 한 전 대표 14% 등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렇게 두 정당의 움직임이 빨라진 가운데 일부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추대론을 끄집어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출마를 권유했다는데 이른바 반 이재명 연대론까지 비중 있게 나오는 상황, 정민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조기 대선 대응을 위해 주말 잇따라 열린 국민의힘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후보로 거론한 의원이 최소 4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관세 정쟁 속 주미대사를 지낸 통상 전문가란 경험은 무시할 수 없다며 전북 출신이라는 점도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미 한 대행의 출마를 주장한 의원이 10명을 넘은 걸로 전해졌는데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경제안보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관보다 더 구체적인 대책을 낼 정도로 경제통인 건 사실이라며 다만 한 대행 본인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보수진영 일각에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대선 출마를 요청하는 기류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당선 가능성을 떠나 중도 확장을 위해 다양한 후보들이 경쟁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른바 반 이재명 연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반 이재명 대표 나머지 국민 후보를 내자는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데 이어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찬을 했습니다. 소위 빅텐트 논의는 각 당의 후보군이 확정된 뒤에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를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각 주자들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 이후에 하자는 겁니다. 개헌이란 담론, 참 명분은 좋은데 유력 주자가 그동안 대체로 응하지 않아 실제 이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먼저 최영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필요성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헌을 하려면 개헌 투표도 사전 투표를 할 수 있게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개헌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개헌은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며 4년 중임제 도입 등의 개헌을 공약했고
지난 2022년 국회 연설에서도 22대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건 변함이 없다면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개헌의 수준이 뭐냐는 건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조만간 자체 개헌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논의의 한 축은 사실상 거부를, 또 다른 한 축은 수용한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합의한 만큼이라도 하자며 개헌 동력 살리기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 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선 이후에 하자고 했던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이번 개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내란 세력 공세에 맞서 개헌 대 반개헌 프레임을 띄우며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정치 공세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는 건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양당의 입장 차이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합의한 만큼이라도 개헌을 하자며 당장 할 수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어떻게든 개헌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친정인 민주당 내에선 우 의장이 충분한 교감 없이 성급하게 개헌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을 키웠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친명계 인사들은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거나 개헌은 개나 주라는 식의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곽현 국회의장실 정무수석 비서관은 태도가 리더십이라며 예의들은 지키자는 글을 SNS에 올리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개헌과 함께 이번 대선의 또 다른 변수는 윤 전 대통령의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지지층을 결집시켰던 윤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건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움직이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기 대선 관여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위기감 때문입니다. 탄핵 정국 속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한 지지층을 대선 과정에서 흡수하지 못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 관련 메시지를 낼 경우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과 저희 국민의힘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을 접촉한 한 인사는 탄핵과 체포 과정에서 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적어도 경선 과정에선 움직이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시급한 만큼 정치적 행보 대신 형사재판 방어에 집중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파면 선고 후 나흘째 관절을 떠나지 못한 가운데 사저 경호 대책과 반려동물 문제도 변수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을 주상복합 건물인 사저로 당장 옮길 수 없어 직원들에게 위탁 분양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년 반 동안 비워둔 사저 정리와 경호 배치에도 시간이 걸려 예정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조기 대선과 맞물려 38년 만에 개헌이 실제로 가능할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이후에 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로선 힘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헌을 주장했던 이 대표가 이제는 대선이 끝난 뒤 하자고 하는 배경, 그리고 속속 출마 선언에 나서고 있는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까지 뉴스더 코너에서 정치부 장세희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오늘 이 대표가 의장 제안을 거부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개헌에 반대한다는 건지 아닌 건지 좀 애매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대표 발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직접적으로
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의한다, 필요하다는 등의 긍정적인 표현이 많았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긴 하지만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하더라도 5.18 정신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를 담는 수준의 개헌에만 찬성한 겁니다. 개헌의 핵심이죠. 이딴 탄핵과 계엄 사태로 그 한계가 드러난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선거 이후로 넘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핵심적인 건 빼고 하자 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이 대표 특유의 좀 모호한 화법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개헌에 반대하느냐 이런 공세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공개 회의 땐 표현이 애매했지만 비공개 회의에선 이 대표가 권력 분산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대표는 내란 사태 해결에 아무 성의도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이 무슨 개헌부터 얘기하느냐는 반응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과거 대통령들도 개헌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번번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네, 뭐 유력 주자들은 개헌하자 그러면은 다 반대하더라고요. 현실화되긴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비공개 회의 때 했다는 이 대표 얘기, 국민의힘이 좀 정치적 의도로 개헌을 띄운다. 여기에 대한 반발 같기도 합니다. 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대선 구도를 흔들어 보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명계 주자들은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말하는 내란 종식과 개헌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오늘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도 새로운 7공화국에 맞는 옷을 맞는다는 게 이번에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상황 한번 보죠. 원래 국민의힘 주자들 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상당한 기간 애도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보다 빨리 좀 일정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만 4명이 출마를 하는데요. 벌써부터 선거 사무실을 열고 실무에 들어간 후보들도 상당수입니다. 여의도의 대권 명당으로 불리는 한 빌딩엔 김문수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주자 4명이 선거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명당에 이렇게 몰린 게 진짜 명당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도 좀 있습니까? 그런 입소문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네. 현실적인 이유가 사실 가장 큽니다. 국회 주변에서 빨리 사무실을 계약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데다 단기 임대를 받아주는 건물주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예전부터 특정 건물에 몰릴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명당이란 별칭도 얻게 된 걸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에 비해 수적으로 많은 후보들의 출마 러시가 침체돼 있는 보수 진영의 분위기를 바꾸고 경선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합니다. 당 경선 방식도 이런 점을 감안해 흥행 요소를 고민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조기 대선번 6월 3일 내일 발표한다는데 57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참 복잡한 상황이 될 텐데 잘 좀 취재해 주길 바랍니다.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는 자화자찬했습니다만 미국발 관세 폭탄에 전 세계 증시가 속절없이 주저앉으면서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증시도 5% 넘게 폭락하면서 일시적인 거래 중단 조치가 내려졌고 환율도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습니다. 먼저 김창섭 기자입니다.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트럼프의 희망찬 선언에도 지난주 미국 증시는 연이틀 폭락했고 그 여파는 주말이 지난 오늘 아시아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5% 넘게 하락했고 장 초반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7%대, 홍콩은 무려 13%가 떨어졌고 대만은 10% 가까이 하락해 3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중국과의 대화하지 않겠다. 강경한 스탠스가 계속되는 와중에 이후의 보복 관세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걱정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폭락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13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2조 2,800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5년 만에 최대폭인 33원이 오르면서 1,467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관세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극심하게 올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사소입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거리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금값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정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금은방이 밀집해 있는 서울 종로거리. 금을 팔려고 나온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10년 전 받은 장롱 속 돌반지를 갖고 나오는가 하면 높다고 할 때 그냥 좀 다른 데로 옮겨보려고. 값을 더 쳐주는 곳을 찾아 걸음을 재촉합니다. 돈 쓸 때가 있어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그 생활이 필요하잖아. 내가 돈도 당장 써야 되니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까지 팔아 현금 확보에 나선 겁니다. 온스당 3,160달러를 뚫으며 사상 최고가를 달렸던 국제금값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자 3,000달러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금은 증시가 불안해지면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대표적 안전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증시 폭락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투자자들이 급하게 금을 팔면서 금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는 그동안 금값이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게 좀 작용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침체 공포 때문에 금으로 가던 자금들 자체가 미국 국채 쪽으로 좀 유입이 된 영향들이 아닌가. 비트코인은 어제보다 8% 넘게 떨어져 트럼프 당선 전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상호 관세 발표 후 미 증시가 폭락하면서 1경원 가까운 자금이 증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열렸는데요. 트럼프는 골프 라운딩 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관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꼭 필요한 치료제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sometimes you have to take medicine to fix something. And we have such a horrible, we have been treated so badly by other countries because we had stupid leadership.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전엔 협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주말엔 일가 소유 골프장이 있는 플로리다에 머물며 SNS에 골프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부 인사들도 미국 소비자에겐 큰 영향이 없다며 한 목소리로 관세 옹호에 나섰습니다. There doesn't have to be a recession. Who knows how the market is going to react in a day, in a week. 하지만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펭귄이 서식하는 남극 인근의 무인도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선 이를 조롱하는 합성 사진이 퍼졌습니다. He's taxing penguins, not Putin. Because the tax is levied on the herd in McDonald Islands, where only penguins live. 미 언론은 시장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일가가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은 세계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가라앉힐 거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미국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한데 송무빈 기자가 관세 폭탄이 가져올 후폭풍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서부 텍사스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6.99달러로 하루 새 7.4% 급락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원유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로 꼽히는 구리값도 8.8%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가 던진 관세 폭탄에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 심리가 차갑게 가라앉을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에 따라 JP모건은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40%에서 60%로 올리면서 경제 성장률도 대폭 낮췄습니다. 경기가 가라앉으면 미국 중앙은행은 보통 기준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을 푸는 부양책을 씁니다. 하지만 고율 관세로 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면 이 카드마저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 걱정 때문에 벌써부터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Why is like the racks are empty? What's going on? Is there like a tornado or something like that? And then he said, well, maybe because of the tariff. 결국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른바 S공포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It is now becoming clear that tariff increases will be significantly larger than expected. And the same is likely to be true of the economic effects,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서 직격탄을 맞을 위기입니다.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수출이 안 되면 내부 소비라도 좀 잘 돼가지고 방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서 미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오히려 금리를 올릴 거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데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을 뒤흔들 우려도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대형 산불이 겨우 진화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경남 하동에서 또 산불이 났습니다. 지난달 산청 산불이 번졌던 지점 바로 인근입니다. 주민 대피령도 내려진 상태인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성진 기자, 불길이 좀 잡히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산청 하동 옥종면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을 타고 계속 번지던 산불은 오후 늦게부터 잡히기 시작해 현재 진화율은 87%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체 불의 길이 4.6km 가운데 600m 정도만 남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초속 15에서 20m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불길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당국은 그 전에 주불을 잡는다는 목표로 대원 500여 명을 투입해 낙엽과 바위까지 헤집으며 남아있는 불을 끄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면서 헬기는 모두 철수했습니다. 산불은 낮 12시 5분쯤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산청 산불이 확산한 지역과는 불과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강풍을 타고 산불이 번지자 산림당국은 오후 1시 45분에 대응 1단계, 오후 3시 30분에는 대응 2단계로 상향하고 헬기 36대와 대원 약 700여 명을 진화에 투입했습니다. 8개 마을 주민 326명에게는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불 현장에서는 70대 남성이 두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산림당국은 이 남성이 예초기로 풀을 베다 불꽃이 튀면서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주불이 잡히는 대로 발화 원인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입니다. 하동 산불 현장에서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한밤중에 난폭 운전을 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10대들이었는데 면허증을 도용해 차를 빌렸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더니 편도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합니다. 우회전을 하는가 싶더니 도로를 가로질러 유턴하듯 급히 방향을 바꿉니다. 차선은 물론 중앙선까지 넘나들며 칼치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는 아찔한 고개 운전은 20여 분이나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신호 대기하는 앞 차량에 막혀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하차했을 때 이제 뭐 죄송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알겠어요. 내렸으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은 모두 면허가 없는 10대였습니다. 삼촌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아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운전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그랬다는 이들은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네가 이제 바꿔 타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렇게 지들끼리 얘기해놓고서. GPS 추적으로 차량을 찾아 나선 업주를 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가려니까 느낌이 굉장히 이상해서 옆으로 제가 이렇게 섰어요.
백미러에 손이 탁 쳐서 지금도 좀 안 좋긴 합니다. 경찰은 차량을 운전한 10대와 운전석 자리로 바꿔 앉은 10대 동승자 등 2명을 무면허와 범죄 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거액의 수표를 들고 사업가 행세를 하며 은행을 찾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화 금융 사기로 챙긴 돈을 바꾸려던 인출책이었는데 은행 직원이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남성이 한 건물 앞에 멈춰섭니다. 잠시 소지품을 만지작거리더니 은행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40분쯤 뒤 경찰관들이 출동해 남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지난달 7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60대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이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옷을 잘 차려입고 사업가 행세를 했습니다. 남성은 1억 원짜리 수표를 건네며 3천만 원 2장과 4천만 원 1장으로 쪼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원은 2시간 넘는 거리의 충북 청주 지점에서 같은 날 발행된 수표를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수표 발행자가 평범한 60대 여성인 걸 확인하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표가 찢어져서 제가 지급해드리려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조금 끌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피해자는 본인도 모르게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전화금융사기에 당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카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면은 무조건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금감원 검사 사층에서 약식 기소한다 이 말에 그 수표를 인출해 갖고 경찰은 은행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사기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지난 2월 근로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 CCTV가 공개됐습니다.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들어찼는데 용접 과정에서 생긴 불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텔 내부 지하 공사장. 한쪽 바닥에서 붉은 빛이 퍼집니다. 근로자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잠시 뒤 바로 위층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한쪽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연기에 휩싸이자 황급히 대피합니다. 바로 옆 복도로도 연기는 빠르게 퍼지고 이곳 근로자들 역시 서둘러 밖으로 나갑니다.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검은 연기는 이런 식으로 호텔 건물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상 1층의 배관 용접 작업에서 발생한 불티가 인근의 본재와 단열재로 옮겨 붙은 후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다른 층에 있던 근로자 6명이 승강기를 타고 대피하려 이미 연기가 꽉 차 있는 1층에 내렸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화재 당시 화재 감지기는 일부만 설치돼 있었고 스프링클러에선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는 소방수를 공급하는 밸브가 미연결되었거나 수동으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화재 감시자나 현장 책임자도 없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시공사 대표 등 6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건물 사용 승인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계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주택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빈집이 많은 재개발 구역이라 화재를 빨리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뿌연 연기가 지붕 전체를 감싼 채 계속 뿜어져 나오고 집 뒤편으로 시뻘건 화염이 보입니다. 오늘 새벽 6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25대와 인력 96명을 동원해 오전 9시쯤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불로 단독주택 2채가 탔는데 한 집은 가족 4명이 살고 있었고 다른 한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앞마당엔 이렇게 시커멓게 타버린 재와 깨진 유리창 조각들이 나뒹굽니다. 이 불로 일가족 4명 중 3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외부에 나가 계셔서 안 계셨고요. 자녀분 2분만 집에 계셨는데 이제 한 분을 자력 대피하고 급하게 대피한 딸은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불길에 휩싸인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인지한 순간
그냥 다 방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아닌 누군가가 신고가 되어 있었고 불이 난 곳은 재개발 구역으로 빈집이 많다 보니 불이 나도 빠른 대처가 쉽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다 지금 공실이죠. 이것도 공실이고 다 공실인데 그 뒤에도 공실이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과 최초 발화 지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과 3, 4학년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복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이르면 이번 주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의대생들이 강의동을 드나들고 건물 곳곳엔 불이 켜졌습니다. 서울대 본과 4학년 65%, 연세대 본과 4학년 47%, 고려대 본과 2학년은 64%가량이 수업을 듣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실습을 해야 하는 본과 3, 4학년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네, 모든 학년은 지금 수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환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비대면으로 진행. 현재 대부분의 의대가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검토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 수업 참여 현황은 저희가 학생부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시거든요. 우선은 대면 전환했다 이 정도만.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려면 정상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학생들이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과 1, 2학년은 아직 복귀 움직임이 미미하다며 수업 분위기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내년도 정원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국내 최고로 꼽히는 서울대 의대가 영국에서 미인가 의대로 분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대로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내 의대는 물론 OECD 국가 통틀어 유일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영국의 의사면허관리기구 종합의료심의회가 지정한 미인가 해외 의대 명단입니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앤티가 바부다부터 세네갈, 쿡 아일랜드 등 총 13개국 의대 가운데 대한민국 서울의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40개 의대를 포함해 OECD 38개국 전체 의대 중에서도 서울의대가 유일합니다. 서울대 의대가 이 리스트에 오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지금도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인가 의대 졸업생은 영국에서 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영국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서울의대가 포함된 건 교육기간을 잘못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심의회는 교육시간이 총 5,500시간을 넘어야 의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심의회가 참고하는 세계의대 명단에 서울의대 교육기간이 4년으로 표기돼 총 교육시간이 5,500시간을 밑돈 상태였습니다. 4년으로 돼 있으니 자기네들은 4년에 대한 자료만 인정하는 걸로 한다. 그렇게 되면서 기준에 미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리스트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의대 측은 지난해 말 심의회에 정정을 요청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재판에 5번 연속으로 안 나왔습니다. 강제 구인까지 검토하겠다는 재판부는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최종심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받지 않자 대법원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겐 엄두가 안 날 일입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 안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난달 21일과 24일, 28일과 31일에 이어 5번째입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 강제 조치를 검토하겠다던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다릴 수 없다며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정치 권력을 쥐었거나 잡겠다는 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반 국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원직을 악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체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못하게 한 게 말하자면 넓은 의미의 사법방해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서류는 대법원이 발송한 지 일주일째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오늘 법원 집행관을 통해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항소심 재판 시작 전에도 서류를 받지 않아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여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에 2달 전부터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땐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방문 조사를 했지만 더 이상 대통령 부인이 아닌 만큼 검찰청사로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받은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중간위에서 나한테 이거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와도 통화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명 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비공표 여론조사를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3월에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점과 건강 문제 등을 들어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명품 수수와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조사 때는 현직 영부인인 만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지만 이번엔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한지를 놓고 법원마다 서로 다른 결론을 내 논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남부지법은 박장범 KBS 사장 임명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오늘 행정법원은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잣대가 법원마다 다르면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할지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무슨 일인지 설명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유열 EBS 사장 후임으로 신동호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무효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방통위법은 토론과 협의를 통한 다수결 원리를 전제한다며 신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앞서 지난해 2인 체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박문진 신임이사 6명을 임명한 데 대해 대법원도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 남부지법은 2인 체제 판단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방통위의 박장범 KBS 사장 임명 효력은 인정했습니다. 또 행정법원은 최근 KBS 신임감사 임명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위원장 탄핵을 기각했지만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최대 염전 소금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과거 여기서 벌어진 염전 노예 사건 때문인데 외국 정부가 강제 노동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건 처음입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진 염전 노예 사건.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에서 20년 넘게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폭행까지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가 12월에 갔으면 4월에 갔으면 그냥 만원 주고 뭐 사먹으라면 그 사먹고 안 받았어요. 이후 2021년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 착취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영국 방송의 탐사 보도와 주한 미국 대사관의 현장 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태평염전 소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내 공익단체가 2022년 말 미국의 해당 사건을 청원한 데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외국 정부에 의해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가공을 거쳐 매년 6, 7톤 정도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태평염전 측은 임차인에 의해 벌어진 일로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21년도에 발생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은 이미 염전에서 퇴출된 지도 벌써 한 4년 됐고 그 이후로 생산에 관여하지도 않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입 금지 해제를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조선시대 미술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전시들이 잇따라 열립니다. 진경산수화의 대가 겸재정선의 작품부터 당대의 유행을 보여주는 민화까지 장동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리의 대표 명산 금강산과 인왕산 등의 실제 풍경을 그대로 그림으로 담아낸 진경산수화의 명수. 유려한 풍경을 화폭으로 옮겼던 조선시대 최고의 스타 화가 겸재정선의 작품 16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금강의 정경을 수묵담체로 표현해낸 국보 제217호 금강전도도 10년 만에 대중 앞에 공개됐고 꽃과 새, 동물들을 그린 화조 영모화까지 대가의 다양한 화풍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웃기고 울렸던 춘향전의 이야기가 열폭 병풍 자락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구름을 휘감은 용의 상서로운 모습에서는 잡귀를 물리치고 복을 부르는 민간의 염원이 드러나고 까치에 둘러싸인 호랑이의 익살스러운 표정에는 우리 조상들의 재치가 묻어납니다. 새롭게 바라보는 한국의 미에 착안해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우리 민화 10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동물들이 되게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고 요즘에 봐도 트렌디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스타일이어서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단원 김홍도가 그려낸 어느 강변의 풍경과 난의 대가 추사 김정희가 선물로 그려낸 난 그림이 부채의 멋을 더해줍니다.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식인 선면서와 55점을 조선과 근대에 걸쳐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5일까지 열립니다. TV조선 장도입니다. Now is the time to negotiate. When will the lesson be learned?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never surrender. For without victory, there can be no survival. 2차 대전이 시작될 때 영국은 협상파와 주전파로 갈려 격렬히 싸웠습니다. 결사항전을 외치는 처칠에 반대해 외무장관 헬리팩스는 히틀러와의 협상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선전포고가 선언되자 영국은 하나가 돼 최후의 승리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전 대한민국은 너무도 갈라졌습니다. 갈등의 정도가 어느 때보다 커 어떤 선고가 나든 혼란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선고 직전 여론조사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수용 않겠다는 응답자가 무려 44%나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선고 당일 경찰차 유리창 하나 깬 거 말고는 폭력이 없었습니다. 기각이 됐을 때는 어땠을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탄핵 반대 측은 대부분 승복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취소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을 발한 겁니다. 혼란스럽겠지만 빨리 평상시로 가가지고 전부 다들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신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4개월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 온갖 풍상을 견디며 성장했습니다. 지난 넉 달은 또 다른 시련의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강했습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설로 남은 붉은 악마들의 거리 응원. 아쉬운 결과에도 승복하고 내일을 다짐하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K컬처였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에 아쉬운 마음이 있어도 받아들이고
화난 시민들을 서로 달래주는 다른 시민들이 있어 안정은 빨리 찾아왔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스스로 분열된 집은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경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공동의 집, 대한민국을 누가 더 잘 믿을만하게 경영할지 냉철하게 판단할 때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만큼 우리 국민은 늘 현명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4월 7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믿고 또 믿는 대한국민이었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 속에 오늘 곳곳으로 또 산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건조특보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겠고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을 최대한 삼가고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수 있겠고 비가 그친 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밤부터는 농도가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9도, 대전 11도로 출발해서요. 한낮에는 창원과 대구가 23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나 남부 내륙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